파운더리를 조금 더 삼성전자 잘하기 위해서는 개발 로드맵에 앞서서 고객들의 제품 로드맵에 대한 스터디가 먼저 필요하고 주요 고객들은 먼저 찾아가가지고 공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자신의 엑스트라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면 고객 입장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 진짜 IR 너무 불친절해. 저는 제가 볼 때 이전에도 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실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통에 대해서 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좀 되게 소극적인 면들이 주가가 사실은 디밸루에이션 되는데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요약본이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나왔네. 그래서 좋다 이랬는데 더 이상 없어 아무것도. 정말 그게 끝이야. 한 장 요약본 주고 보통 그 애널리스트 보고 쓰면 첫 장에 요약을 하고 그 뒤로 여러 개를 붙이는데 그 뒤에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마이크론도 제가 분기마다 가서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일단 PPT로 11페이지 정도짜리가 나오고 또 다시 텍스트 모드로 해서 또 굉장히 길게 나오고 말고 또 한 페이지짜리가 나오고 3개 정도 한 세트로 해가지고 발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그 중에 어딘가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국내 기업들은 그만큼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고객 투자자들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뭐 친절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대답을 잘 안 해요. 공정공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마이크로는 제품별로까지 다 카테고리에서 영업비를 따로 해줘요. PC 향이 얼마, 뭐 모바일 향이 얼마 이 정도까지 구분해서 줘요. 정말. 근데 그러면은 정말 투명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팩트가 아니어도 투명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뭔가 신뢰가 생기는 거고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생긴 문화일 수는 있지만 그게 삼성전자를 그동안 여지껏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파운드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방송 전에 살짝 그 얘기 하셨고 저희도 그건 너무 절절하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저보다 좀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디스커션 해보면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일단 D램 낸드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니까 잘만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팔리는 시장인 거고 파운더리는 처음부터 고객이 수주해서 원하는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수주 산업과 일반 제조업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인더스트리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제가 전체 전망 PM을 늘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모든 산업 애널리스트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각 산업 담당자는 본인 건 알지만 저쪽 산업하고 얘기를 해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걸 조정하는 작업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늘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건설이나 조선하고 반도체나 석유와 보는 건 완전히 달라야 되는지 산업의 특성이 너무 틀린 거예요. 특히 수주 산업과 제조업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파운더리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의 관점에서 경영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원들의 마인드가 형성되어서는 잘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수주 산업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먼저 있어야지만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럼 고객이 누구한테 이 일감을 맡길 거냐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맡기겠지라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전략이라면 그거부터 사실은 조금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고객이 무엇을 언제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는 거고 내가 개발하기 전에 고객이 지금 3나노를 필요로 한가 EUV가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나는 EUV를 사다가 3나노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사주겠지 나한테 오더가 오겠지 근데 요 전략이 일단은 먼저 좀 바뀌어야 된다. D램 낸드는 그게 맞지만 그래서 파운더리를 조금 더 삼성전자 잘하기 위해서는 개발 로드맵에 앞서서 고객들의 제품 로드맵에 대한 스터디가 먼저 필요하고 주요 고객들은 먼저 찾아가가지고 공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비슷한 제품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이걸 모디파이 해가지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 물량 맞춰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한테 얼마만큼 물량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제품을 완성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고 이건 이제 수주단에서고 또 하나는 일단 제품을 인도하고 나면은 제조업은 그냥 끝이잖아요. 뭐 어느 정도 스펙을 만족해서 줬었고 불량 테스트 다 끝냈고 일드가 안 나온 건 나의 수익률의 문제지 고객단에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수주 산업은 주고 나서 사실 고객 쪽에서 전반적인 퀄리티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 불량이 나도 그때 발견되잖아요. 왜냐면 세트로서 돌려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AS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이 제품이 고객의 정말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계속 사이드에 붙어가지고
원래 스펙은 만족시켰지만 고객이 고민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조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엑스트라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면 고객 입장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유능한 인원들을 그쪽에 사이트에 붙여서라도 이런 부분이 이제 AS 사후 측면에서의 파운드랑 좀 다른 점들 이런 부분만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면 네. 워낙 매니팩처링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임 밸류도 굉장히 높고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전략적인 측면에서 플러스해야 될 부분들만 잘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해요. 그 원단 장사였다. 원단을 좋고 싸게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패션 산업으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원단 장사하고 있다. 이런데 결국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TSMC의 그 밸류체인을 보면은 VCA라고 그 밸류체인 어소시에이션인가 그게 어마무시하게 발달했잖아요. 근데 여기 DSP는 진짜 손가락을 뻗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외에 도대체 몇 개나 더 있어? 막 이럴 정도로. 그럼 이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엄청나게 그 TSMC의 VCA처럼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운더리는 고객의 설계도를 주고 매니팩처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TSMC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자체 설계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딱 봤을 때 역제안을 해요. 설계를 보고 그래서 왜냐면은 설계도를 주는 고객 TSMC가 됐든 엔비디아 그게 아니라 화웨이가 됐지만 엔비디아 됐든 퀄컴이 됐든 얘네들은 본인들이 나름대로 고민해 주지만 매니팩처링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사이트 정보는 좀 부족하죠, 지식은. 그러니까 일종의 교수님들이지 이론가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시안을 그냥 만들어주면 일단 고객은 뭐 100점짜리는 될 수 있죠. 달라는 걸 해줬으니까. 근데 고객은 그 현장에서 해보면 잘 안 돌아가. 근데 사실은 네. TSMC 잘하는 거는 봤을 때 바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거를 매니팩처링 단까지 연계시고 최종 제품 나왔을 때 퍼포먼스까지 같이 계산을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설계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공정도 줄일 수 있고 단가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고객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딱 이 생각이 나는 게 그러네. 애플이 3나노 해달라고 했는데 이 4나노로 가세요. 이랬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3나노 안 돼요. 지금 이거 안 나오니까 4나노 가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본인들 성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얘네가 어차피 만들 건데 얘네가 이게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싫다고 마다할 고객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100점짜리 하나 150점짜리가 돼버리는 거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단순히 그 VCA가 하는 역할이 큰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설계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큰 겁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다. 결국에는 설계 디자인이라는 게 반도체로 가버리면 두 개가 뭐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패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자인이라는 게 설계인 거고 그래서 그것들의 레이아웃을 짜고 어떻게 하는 거 그게 사실 공정 엔지니어하고 또 코어가 잘 돼야 되죠. 레이아웃은 이게 심플해. 굉장히 속도 빨리 할 수 있는 공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아니면 공정이 3스텝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구현하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설계 파트랑 공정 파트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한 다음에 고객하고 이제 그거를 단일화, 창구를 단일화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막 떠오릅니다. 막 이렇게 네가 한번 해봐 이러는데 여기는 TSMC는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기는 네가 한번 해봐 이씨 투덜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차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진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이 받쳐주면 시간은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운드리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인텔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이전같이 앞에 TSMC 하나만 있을 때는 사실은 굳이 뭐 2, 3년 안에 쫓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나는 추격자 입장이었으니까 속도 조절해가면서 탄탄하게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인텔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뭐 몇 년 안에 삼성전자 밀어내고 우리가 2위 할 거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니까 진짜 선전포고를 제대로 했죠.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지상정이고 그 다음에 인텔이라는 회사를 그냥 무시하기에는 껄끄럽죠. 과거에 이미 파운더를 했던 경력이 있고 CPU 쪽에서 한동안 절대 강자였었고 D램도 이전은 삼성보다 먼저 D램을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패키징도 잘한다면서요? 패키징도 잘하고 매니팩처링 원래 강해요, 인텔이. 거기가 사실은 설계 능력이 강해서보다는 매니팩처링이 강해서 인텔이 사실은 시장 점유율을 7% 이상 했던 기업이라고 인텔에 있던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매니팩처링 다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국내 D램 업체들도 잘해.
걔네는 설계가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인텔의 강점은 오히려 매니팩처링이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물에 있던 분이니까 저보다 더 맞는 얘기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원래 매니팩처링 잘했던 회사였는데 한동안 저희들이 CPO에서 이제 AMD한테 약세를 미치면서 그냥 시장을 많이 뺏겼던 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약간 무시를 했죠. 몇 년 동안은.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인텔이 가진 잠재력이나 과거에 쌓아올렸던 명성은 사실 만만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우리가 1위를 잡겠다고 했는데 또 나를 잡겠다는 애가 등장해버리면은 이 중간에 낀 사람은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얼마나 내 페이스대로 가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야구에서도 한 점 한 점 따라가면 언젠가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직 3회밖에 안 되는데 빨리 역전에 대한 조급하다 보면 오히려 에러도 많이 나오고 먼저 투수를 땡겨 써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소진해버려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있어서 인텔이 뭐라고 하던 내가 가진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고 오히려 탄탄하게 가는 전략,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느린 듯 하지만 좀 더 빨리 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텔이 제시한 로드맵이 진짜 미친 로드맵인 게 14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25년, 갑자기 25년에 아니 진짜 작년까지 14 하던 애들이 갑자기 25년에 1.8나노 1.8나노 20옹스트롬 언더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상상했을 때 저거 다음번 실적 발표 때 지연 연기 분명 할 거야. 근데 여전히 25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4나노 14옹스트롬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어도 됩니까? 저거는 사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뭐 알 수는 없는 게 지금 기술력으로는 안 돼요. 지금 EUV 갖고는 안 돼요. 리소그래피 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인텔이 그렇게 얘기하는 로드맵에는 그 사이에 라지 어프로치로 사이즈의 EUV가 개발 완료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EUV인데 거기 이제 NA라고 해가지고 지금 2대인가 3대 자기네가 갖고 왔다던데? 구획값이 많아지면 좀 더 빛을 모을 수 있어지고 좀 더 밝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렌즈가 커져가지고 더 사실은 작은 라인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개발은 어느 정도 됐고 아직 양산 수준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완성됐다라는 전제하에 저 로드맵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건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야, 그럼 자기네들은 기계화하고 장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 자신감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가능하다. 현재 시뮬레이션 돌아보니까 장비만 받침되면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으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삼성전자 EUV 공정 들어오고 나서부터 완전 헤매고 있는 것 같던데 말이죠. EUV가 저도 사실 EUV 장비 직접 쓰던 시절 아니잖아요. 그렇죠, ARF까지 있던 하고 이제 현직을 은퇴했기 때문에 훨씬 까다롭대요, 조건들이. 그 다음에 그 리소그래피 전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스텝들이 굉장히 많고 오염 이슈도 상당히 있고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완전 최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7나노 때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나노를 EUV로 하겠다라고 먼저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투 스텝을 스킵하면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전략을 삼성전자 했었거든요. 계속 뒤지고 있다가 그때 근데 그 발표를 듣고 나서도 TSMC 뭐냐, 우리는 7나노까지는 ARF를 하겠다. 해서 ARF를 했더니 고객에서는 특히 EUV에 대한 요구가 있지도 않았는데 수율이 훨씬 잘 나오죠. 기존에 하던 장 공정이니까 완벽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오히려 격차 확 다시 벌어지는 효과가 있었고 근데 지금 EUV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기도 하고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도 한인 거고 그렇다면은 물론 3나노 이 정도는 EUV가 아니면 무조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누가 빠르게 공정 안정화를 시키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지금 1.8나노 레벨을 아무도 안 가본 영역이에요. 이론적으로 회로상으로 여기가 누설 전류를 잡을 결국 누설 전류랑 옆에 셀이랑 간섭이거든요. 이게 선폭이 작아졌을 때 동작하느냐 문제는 점점 동작 전후에 작아지기 때문에 누설 전류나 간섭이 조금만 생겨도 이게 치명적인 에러가 되는 거예요. 동작 전압이 뭐 7V, 8V일 때는 0.01V의 변수가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1V, 1.2V에서 옆에서 0.2V가 생긴다는 얘기는 완전히 데이터를 뒤흔들고 오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잡을 수 있는데 이건 결국 공정을 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공정에서 잡을 수 있는 건 다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리콘 웨이퍼로는
10나노도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는. 예. 근데 지금 3나노까지 가능하잖아요. 예. 화물 반도 쓰지 않고도. 생각보다 불가능할 것 같은 게 또 가능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과연 1.8나노 밑으로 들어가는 게 전자가 될지 후자가 될지는 해보기 전에 아무도 알 수 없다. 예. 네네네. 현재로서는 저의 예측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까지 온 과정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EUV 공정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7나노 이후로 저렇게까지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점유율도 벌어지고 하는 거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일찌감치 EUV 갖고 와서 시작을 했었는데. 점유율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이제 결국은 지금 공정화가 안정화됐느냐는 수율을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사실은 3나노 초반에서 삼성전자가 수율이 안 나와 굉장히 애를 먹었고 3나노도 초기에는 했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발표해주는 얘기 보면 수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안정화됐다는 자신감을 읽을 수는 있었어요. 60% 70%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경쟁사 TSMC는 얼마나 나오는지는 사실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3나노에서 굉장히 버벅거렸잖아요. 힘들었죠. 예, TSMC도. 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영역인 건 맞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는 영역인 거고요. 결국 반도체가 막 깎아내고 채워넣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반복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거에 들어가 보면 원리적으로는 고체 물리 영역이 되는 거고 퀀텀 사이언스 영역이 돼버리는 피직스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물리 영역인 거예요. 계면에서 전자가 방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반응이 일어나느냐 얼만큼 그 중간 레이어가 생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다면서 계속 나와서 1등이 사실 치러야 되는 게 피인 거예요. 일종의 수업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TSMC가 먼저 가서 그거 수업료를 지불했고 어떤 부분은 삼성전자 먼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고 있는 거라서 수율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점유율 부분은 결국 수주의 문제인데 수주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얘의 기술력이 앞서 있는 걸 갖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그 제품을 우리가 실제로 칩셋에 넣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느냐,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발열 이슈는 없느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S를 누가 더 잘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객들이 뭐 퀄컴이나 애플이 삼성전자의 물량과 양사 다 주는데 비중을 조정하잖아요. 올해는 얘네를 20주고 80줄까? 뭐 30주고 70줄까? 이걸 결정할 때는 트랙 레코드가 쌓인 것도 중요하고 현재 지금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보죠. 그래서 누구한테 주는 게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의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거까지 판단하는데 그 수주를 퀄컴이나 애플 같은 대형 고객의 물량을 좀 확 줄어들면 점유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TSMC는 고객이 뭐 600, 800명을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300 미만 정도 얘기하니까 고객 수가 절반이 안 되다 보니까 대형 고객 한두 개의 물량이 전체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는 아직은 그 상황이라서 분기별로 올랐다 내려갔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조한 박사님이 2차 전지도 전문가시거든요. 오늘은 반도체만 하지만 다음번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2차 전지도 한번 제대로 된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세화로 인해서 전력 효율이 높아지고 결국 그게 이제 무조건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그 액침으로도 냉각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던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 반도체 전력 문제하고 딱 붙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죠. 지금 이제 반도체하고 물하고 연관시켜 보면 첫 번째는 발전단에서 수력 발전을 쓰는 경우에 이제 물이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완성되어 있는 서버를 시키는 냉각 과정에서 지금 아마 냉각 과정이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일 것 같은데 물론 전기도 문제가 되긴 하죠. 전기가 문제가 되는 건 환경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은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다면 아직까지는 전력의 상당 부분은 화석 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얼마나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으냐를 이전에 제가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가장 많은 거는 일단 철강, 그다음 석유화학이었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였었거든요. 얘는 굴뚝에 오염물질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야 봤더니 전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업종이 반도체, 전 세계에서. 근데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니까 뭐 원자력 같은 걸 제외하면 신재생을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듯이 이번에 이제 냉각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연결돼 있어서 발전 부분에서 하나, 그 다음에는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컴퓨터 계속
시켜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팬이 안 돌아가면 다운돼 버리잖아요. 뜨거워져가지고 그게 공랭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퍼포먼스가 높아질수록 발열도 굉장히 많아지기 네.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순행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네. 순행을 쓰다 보면은 냉각수를 끊임없이 외부에서 신선하게 공급해서 일정 부분은 다시 식혀서 뭐 리사이클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그냥 배출해 버리는 게 있다고 네. 생각하면 끊임없이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냉각수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 부분 나중에는 전기 확보 문제와 냉각수 문제 때문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규모를 늘리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일정 부분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유, 갑자기 야 반도체 공장이 무슨 나중에 지역 난방공사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역 난방공사 발전하고 그 폐열 가지고 온수 공급해 주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아니, 지금도 용인에 클러스터 만드는 게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전기하고 용수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지역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자체는 어쨌든 우리 땅에 짓고 우리 용수를 끌어다 쓰고 우리 전기를 쓰니까 너네는 뭔가 지역에 발전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내라라는 식인 거고 네네.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그 규모에서 차이가 큰 거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규모가 있는데 네. 지자체가 요구하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여기서 네, 네.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가 좀 나서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정부가 안 나서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냥 물러서 있죠.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허가만 해준 거죠. 인허가만 해준 거고 다시 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지자체는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지만 본인의 이점을 챙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되지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3D까지는 아니지만 혐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 효과는 보면 굉장히 부의 효과지만 바로 인접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혐오 시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지자체는 이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굉장히 큰 베네핏을 받아와야 또 나눠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늘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인천도 그랬었고요. 네네. 여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물도 어마무시하게 쓰는데 그 물을 닦고 쓰는데, 그러니까 세정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거죠? 세정에 많이 쓰는 거죠. 지금. 예. 식각과 식장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식각 과정에서도 들어가고 포토에서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증착해서 뭐 어쨌든 우리가 세정이란 과정은 물 아니면 뭐 불화수소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물의 사용은 굉장히 많고요. 이천 같은 경우 보면은 SK하이닉스 공장 옆에가 이제 논이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사실은 깨끗한 물들인데 이게 따뜻하거든요. 냉각을 하고 나오니까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물을 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가 보면은 전국에서 보면 항상 모내기 빨리 하는데 1, 2위를 다투는 게 이천이잖아요. 온수로 다 농사를 져가지고 겨울에도 온수가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야 그래서 2,000쌀이다. 네. 그 중국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한 5년인가 7년 전부터 사용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얼리 어답터시네. 네, 얼리 어답터입니다. 저 항상 얼리 어답터인데 그때 이제 알았죠. 아 중국의 제조업이 이게 장난 아니다. 이거 다 끝났다. 라고 느끼면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LG 디스플레이 사건인 거죠. 디스플레이를 다 먹히고 LG 디스플레이가 휘청한 건 거의 다 이제 LCD를 중국에 갖고 왔기 때문인데, 야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이건 반도체도 그냥 얼마 안 남았네. 낸드부터 시작해서 D램으로 파고들겠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제어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 5년 정도는 시간을 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반도체 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나요? 시간이 됐다라는 거지. 사실은 뭐 결국에는 계속 지금도 보면은 중국 기업들의 생산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수출이 줄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물론 로컬 팹의 생산량 증가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이미 중국 사이트에 상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수치로 굉장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장비들이 다 뭐 외국 기업들한테 가는 게 절대 아닐 거거든요. 상당 부분은 로컬 기업들한테 가는 거고 그 장비들이 도착했다는 얘기는 결국 생산량 캐파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물론 우리가 하이엔드 제품은 아직까지도 EUV가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아직 그 정도의 선단 기술을 해본 경영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엔지니어라는 거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장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학파들이 또 상당 부분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분이 또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대만하고 또 제휴를 통해서 얻어가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생산 라인의 능력은
뭐 시안이나 우씨의 지금 중국의 공장에 있는 대부분의 생산 라인은 현지인들이잖아요. 그러겠죠. 그 친구들이 뭐 10년, 20년 다니나 이직하죠. 네. 그 친구들이 좀 원일고 50% 준다고 하면은 뭐 양지 메모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돈이 들어가는 한 결국에는 지연될지언정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산량 캐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제2의 그 화학 철강 상황이 여기도 LCD 제2의 그 디스플레이 상황들이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 온다. 이제 그 업종하고 틀린 게 기존의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장비 반입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의 자체적인 얼마나 인력과 장비, 설비 투자에 대한 거에 대한 시간의 딜레이였다면 지금은 아예 좀 꼭 필요한 핵심 장비의 반입 자체를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허들이 훨씬 높은 상황인 거는 거죠. 반도체 쪽이.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미국에 있고 싶은데 못 있는데요. 분위기가 하도 험악해져가지고 반중 정서. 네, 반중 정서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중국 가야 돼. 그럼 그런 애들이 다 반도체 공부하는 애들이 전부 다 본토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문션 같은 그 엔지니어가 그 SMIC에 계속 입고하면 7나노까지는 그냥 쭉쭉쭉쭉 밀어붙일 거가 아닌가 싶은데 이미 7나노는 도달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설계 능력과 공정 능력이 다 이미 확보됐다고 보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5나노까지도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건데 EUV 없이 가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판단인 거고 이제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뭐 좀 구질구질한 방법을 썼어라도 딥유비 장비를 뭐 3번, 4번 써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사실은 우리가 어둠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EUV 장비 꼭 필요한 스텝 한두 스텝만 필요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장비를 몇 대만 확보를 해도 사실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공개를 안 하겠죠. 일부러. 왜냐면 하면 안 되니까. 뺏길 테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10년, 20년 안에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포스터 반도체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제 2차 전지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적색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LFP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LCN 3호계는 한국 업체들이 이미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걱정이 안 되지만 문제는 LFP 시장은 우리가 사실은 등한시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성능이 좋지 않은 배터리 누가 쓰겠어 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못했다기보다는 신경을 안 썼던 건데 중국은 본인들이 LCM을 해봤는데 잘 LCM이 안 되니까 안정성은 좀 남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낮은 LFP에 집중을 했던 거고 정부도 그쪽을 육성했던 건데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이제 선두주자 돼버렸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진입장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빠르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처음에는 뭐 모델 S 같은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가다가 몇 대 안 팔리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중저가 라인으로 모델 3Y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포드 같은 GM 같은 럭셔리가 아닌 일반 대중차 위주로 하던 기업들이 전기차에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 비싼 차를 만들던 애들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포르쉐가 아니니까 그런 배터리 비싼 걸 쓸 수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NCM을 쓰기에는 너무 원가 부담이 크니까 좀 더 싼 LFP를 쓸 수밖에 없어요. 주행거리 짧더라도. 근데 중국에서는 또 인프라에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LFP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배터리 3사의 로드맵을 보면 빨라야 2025년 이후거든요. LFP를 양산, 인도하는 시점이. 그럼 아이카도 2년 동안은 무주공산인 거죠.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좀 저희 우려점인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개발 완료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중국 시장을 단시간에 공략 쉽지 않으니 유럽 시장 쪽을 공략하는 쪽으로 유럽 시장의 LFP 시장을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는 쪽으로 먼저 타겟을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같은 이슈가 있어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에요. 친환경 정책 계속 유지될지 자체가 불확실해져 버리니까 유럽은 무조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커 고객의 수도 훨씬 다양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리사이클링 시장도 유럽 쪽에서 더 먼저 적극적으로 가고 중국 다음은 유럽이잖아요. 근데 유럽이 일단 당분간은 어렵다 생각하면 아니 중국은 어렵다 생각하면 리사이클링도 그렇고 레드풀 배터리도 그렇고 저는 유럽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전략이 현 시점 맞다고 봅니다.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이 다음번에 배터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중국의 거센 추격을 우리가 얼마나 더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냐는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의 과제이고 그리고 또 차세대 먹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지난 30년간 우리를 먹여 살렸던 반도체가 이제 강력한 경쟁자의 부상이 앞으로 한 10에서 20년 사이 안에
구체화될 것이다 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셨고 너무 속 시원하고 정말 흥미진진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귀한 내용들을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가 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해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정말 기쁘게 이런 그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주환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